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하루키의 신의 아이들은 모두 춤춘다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제가 하루키가 쓴 장편, 단편, 에세이를 다 읽었고 그중에 대부분은 3, 4번, 4, 5번, 5번, 7, 8번 지금 다른 모임에서 읽고 있는 해변의 카프카는 지금이 이번에 10독째입니다. 10번째 읽고 있는데 그렇게 많이 읽었습니다. 많이 읽었던 거는 하루키 많이 읽었다고 자랑하려고 많이 읽은 게 아니고 제가 회사에 다닐 때 출퇴근 시간에 하루키를 몇 년 동안 아주 열심히 읽었고 그리고 이 책은 신의 아이들은 모두 춤춘다는 그렇게 읽은 하루키의 단편집 중에서 제가 가장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책입니다. 하루키 단편집 중에서 제가 이 책을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이유는 바로 이 책의 주제가 바로 위로이기 때문입니다. 위로. 그래서 그런지 이 책을 읽을 때마다 누군가에게서 깊은 위로를 받는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 책의 주제가 왜 위로인지에 대해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1995년에 발생한 고베 대지진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1995년 1월 17일 새벽 5시 45분 일본 고베 지역에서 진도 7의 대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 지진으로 인해서 6천 명이 넘는 사람이 사망했고요. 그리고 10만 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하루키는 외국에 살고 있었는데 이 소식을 접하고 일본에 돌아와서 자신의 고향에 밀어닥친 참상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고베는 하루키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하루키가 어린 시절 자주 찾았던 식당이나 다른 상점들도 여러 채 파괴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참혹한 현장을 직접 눈으로 확인한 거죠. 물론 하루키 자신도 개인적인 충격을 받았겠죠. 그런데 하루키는 자신의 충격도 충격이지만 자신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을 겪고 있을 사람들을 위로하는 글을 쓰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 책에는 지진이나 혹은 갑작스럽게 발생한 큰 사건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또 함께 연대하여 이겨나가자는 작가의 메시지가 담기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책 신의 아이들은 모두 춤춘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사실 우리는 꼭 지진으로 피해를 입지 않았더라도 모두 어느 정도는 위로가 필요하죠. 여러분이나 저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위로라는 게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사실은 평소에 타인으로부터 위로를 받는 게 결코 쉽지 않죠. 진짜 자기 걱정을 하느라서 바빠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가 평소에 타인으로부터 적절한 위로를 받는 기회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위로라는 게 굉장히 더 귀해지는 것 같은데 하지만 이 책은 하루키가 우리를 마음껏 위로하는 책이니까 누구나 이 책을 통해서 마음껏 위로를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책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단편집에는 총 6편의 단편소설이 수록되어 있는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단편 3편을 골라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렸죠. 각각의 제목은 다리미가 있는 풍경, 다음에 개구리군 도쿄를 구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벌꿀파이 이 3편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다리미가 있는 풍경입니다. 먼저 이 다리미가 있는 풍경이라는 제목이 생소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은 소설에 등장하는 어느 화가가 그린 그림의 제목입니다. 그림 속에 다리미 하나가 있는 그런 그림을 그렸다고 해요. 자, 바로 책 내용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아마 북쪽인 것 같아요. 한 바닷가 작은 마을에 언젠가부터 간사이 사투리를 쓰는 중년의 화가가 들어와서 살고 있었습니다. 혼자서. 자, 간사이는 교토나 오사카, 고베 지역 등을 일컫는 말이죠. 하루키의 고향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 화가가 이곳에 머물고 있는 이유는 바로 파도에 해변으로 밀려오는 유목 때문이었습니다. 유목이라는 게 떠다니는 나무들 같은 거죠. 그 해변에 유난히 많은 유목이 밀려왔던 것인데 그래서 그 화가는
밤이면 그 유목들을, 해변에 밀려온 유목들을 모아서 불을 피우곤 했습니다. 자, 어른이 왜 애들처럼 밤마다 불장난이나 하고 있냐고 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처음부터 그 설정이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자, 밤은 캄캄하고 하늘에 별이 가득한데 바닷가에 밀려온 나무들을 모아 불을 피우고 그것이 꺼질 때까지 한참이나 바라보는 한 사람의 모습을 상상하니까 그것만으로도 피로가 확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자, 간사이 사투리를 썼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화가에게는 고베 지역에 살고 있는 아내와 자식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화가는 왠지 최근 발생한 지진이나 그 지진으로 인한 가족들의 안부에 관해서는 무관심한 것 같습니다. 무관심한 걸 수도 있고 무관심하려고 애쓰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결국 말하지 못할 상처가 있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이 화가는 이곳에서 준코라는 이름의 소녀를 만나게 됩니다. 10대 후반이었고요. 그녀 역시 가출했고 이곳에서 편의점에서 일을 하고 있다가 화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준코 역시 불을 좋아해서 가끔씩 화가와 함께 앉아서 불을 구경했다는 얘기입니다. 각자 다른 이유로 집을 떠나서 낯선 곳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불을 바라보며 위로를 받는다는 설정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의 대화 속에 등장하는 한 소설 때문입니다. 자, 그 소설은 바로 미국 출신 작가인 잭 런던이라는 사람의 불피우기라는 단편소설입니다. 이 소설은 영하 50도의 혹한 속을 혼자 걸어가던 한 남자가 얼어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고 살기 위해서 불을 피우기 위해서 사투를 벌이지만 끝내 실패하고 만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독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주인공을 살리겠지, 저렇게 애를 쓰는데 설마 죽이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보다가 결국 마지막에 죽는 걸 보고 굉장한 허물을 느끼게 되는데 그런 독자의 기대를 제대로 짓밟는 대표적인 단편소설 중에 하나죠. 그런데 문제는 잭 런던의 소설 속에서 주인공은 마지막까지 살아남기 위해서 동상에 걸린 몸으로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데 반해서 정작 하루키는 그 잭 런던의 소설에 등장하는 주인공의 그런 사투를 애초부터 그는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다, 죽음을 원하고 있었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잭 런던을 좋아하는 독자들 입장에서는 미치고 환장할 노릇인데 왜 그의 살기 위한 사투를 죽기 위한 사투로 해석을 하느냐 이거죠. 여기에 이제 복잡한 얘기들이 있는데 다 건너뛰고 결론만 얘기하자면 이 소설을 통해서 하루키가 말하고자 했던 것은 죽음이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모른 척하지도 말고 또 죽음을 부정하지도 말고 결국 사고가 나든 뭐든 인간은 모두 죽어야 하는 존재니까 차라리 하루하루 죽음을 향해 나아간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살아있는 오늘 하루를 더 제대로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기억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 이야기는 바로 얼마 전에 소개한 적이 있는 톨스토이의 이반 일리치의 죽음에 등장했던 메시지와도 같은 것입니다. 결국 하루키가 이 소설을 통해 상처받은 피해자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는 당신들은 지금 가까운 사람의 죽음에 그리고 도시의 죽음에 그리고 문명의 죽음에 커다란 충격을 받고 두려움에 떨면서 눈을 감고 있지만 하지만 눈을 감는다고 해서 거기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공포를 눈을 감아도 피할 수 없는 그런 공포에서 도망치려고 하지 말고 차라리 이 죽음이라는 것을 내가 살면서 마지막으로 만나게 될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아보면 어떨까 하는 메시지를 이 소설을 통해서 전달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렇게 하면 톨스토이의 소설에서처럼 오히려 오늘 하루를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긴다는 거죠. 자, 다음 작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작품은 개구리군 도쿄를 구하다입니다. 몇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거 율리시스입니다. 자, 책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쿄에 있는 어느 신용금고에서 일하고 있는 40살 먹은
바타킬이라는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40살이고 신용금고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퇴근해서 집에 돌아와 보니 집에 거대한 개구리 한 마리가 기다리고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렇게 지나치게 우화적인 이야기는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지 않는 편이라서 처음 볼 때는 그냥 대충 읽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책을 덮고 나서 한참 있다가 생각해보니 그게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펼쳐서 정독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책 소개를 주의 깊게 들어보시죠. 자, 개구리군은 주인공에게 지금부터 당신과 나 이렇게 둘이서 도쿄를 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 주인공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얘기였겠죠. 그런데 이렇게 깜짝 놀란 주인공에게 개구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 전 고베에서 일어난 대지진 때문에 땅속에서 곤히 잠자고 있던 거대한 지렁이군이 깨어났다. 그런데 이 지렁이군이 도쿄에 더 큰 지진을 일으키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이 지렁이군이 일으킬 지진으로 인해 무려 15만 명 이상의 도쿄 시민들이 사망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지렁이군으로부터 도쿄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주인공 한 명밖에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쯤에서 주인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율리시스 예습일 수도 있으니까요. 자, 주인공은 40살의 아주 평범한 사람입니다. 율리시스의 주인공 블룸도 비슷한 나이죠. 그리고 주인공은 지금까지 결혼도 하지 못했고 회사에서도 신용금고에 다닌다고 했잖아요. 회사에서도 남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그런 폼나는 일이 아니라 연체된 돈을 받으러 다니는 그야말로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머리카락도 점점 빠지고 있고 배도 나오고 있고요. 당뇨병 증상도 생기기 시작했고 그리고 운동신경도 원래 둔했고 노래도 원래 못했고요. 키도 작고 근시인데다가 난시도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도대체 왜 살아야 하는지 이유를 알 수 없는 그야말로 먹고 사는 재주밖에 없는 그런 하찮은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이 주인공은. 그런데 그런 자기가 어떻게 도쿄를 구한다는 말입니까? 그런 하찮은 자신이 어떻게 도쿄를 구한다는 말인지 납득이 안 되는 거죠. 하지만 개구리 군은 이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당신 같은 사람만이 도쿄를 구할 수 있다. 그리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도쿄를 구하려는 이유도 바로 당신 같은 사람 때문이다. 내가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도쿄를 구하려는 것이다. 당신 같은 사람이 없었다면 나는 도쿄를 구할 생각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개구리군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당신은 지난 16년 동안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묵묵히 처리해왔다. 그 과정에서 직장에서 인정받지도 못했고 출세하지도 못했지만 당신은 그것에 대해서 투덜거리지 않고 열심히 일했다. 회사뿐만이 아니라 부모가 일찍 돌아가셨는데 부모가 돌아가신 다음에 당신은 혼자서 어린 동생들을 기르고 대학을 졸업시키고 결혼까지 할 수 있게 도와주었다. 그것 때문에 정작 당신은 연애다운 연애도 한번 해보지 못했고 결국 결혼도 하지 못했다. 그런데 동생들은 그런 당신에게 조금도 고마워하지 않고 심지어는 당신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있다. 하지만 당신은 그런 동생들에게도 별로 화도 내지 않더라. 솔직히 말하면 당신은 외모도 그다지 좋지 못하고 말주변도 없다. 하지만 그런 당신이야말로 내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여러분들 대부분 접수되셨죠? 자, 율리시스의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율리시스는 영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스어로 오디세이아를 라틴어로 바꾸면 율리시스가 되죠. 영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가난에 시달리고 영국으로부터 핍박받는 조국 아일랜드를 구할 수 있는 영웅에 관한 이야기가 바로 조이스의 율리시스입니다. 여기서 작가는 미리 말씀드리자면 조이스는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아일랜드를 구할 수 있는 진정한 영웅은 나폴레옹이나
오디세우스 같은 초인간적인 인간이 아니라 불룸처럼 키 작고 배 나오고 그리고 돈 버는 능력도 없지만 하지만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친절한 선량하고 평범한 사람들이야말로 진정으로 아일랜드를 구할 수 있는 영웅이다. 이것이 율리시스의 결론입니다. 개구리군이 주인공에게 했던 얘기와 같죠. 네, 주인공 자신이 굉장히 하찮은 인간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었지만 먹고 사는 재주밖에 없는 인간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개구리군은 당신같이 평범하고 선량한 사람이야말로 도쿄를 구할 수 있는 영웅이고 그리고 나는 당신 같은 평범하고 선량한 사람을 위해 지금부터 도쿄를 구하려 한다. 자, 이 메시지는 또한 굉장히 분명하죠. 자, 뭐 예전부터 그랬지만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나보면 이유 없이 주눅 들어서 사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아무 재주도 없는 사람이에요. 실제로 저한테 저는 먹고 사는 재주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라고 말씀하신 분도 몇 분 계십니다. 자, 그런 사람들에게 하루키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주변의 평가에 신경 쓸 필요 없다. 그들이 내 삶을 대신 살아주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들이 내 삶을 잔소리나 하지 내 삶을 책임져 주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사실 까보면 그들의 삶이라는 것도 뭐 그리 별거 없다. 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이야말로 이 시대의 진정한 영웅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 당신의 지금 소박한 삶을 사랑하고 그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져라. 이런 위로의 메시지를 던져주는 소설입니다. 개구리군 도쿄를 구하다. 자, 율리시스 모임에 참석하실 분들은 또 가장 중요한 얼개 하나가 잡혔죠. 평범하고 선량한 사람. 능력은 없지만 평범하고 선량한 사람.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친절한 이런 불룸 같은 사람들이야말로 아일랜드를 구할 진정한 영웅이고 실제로 그런 불룸 같은 아일랜드의 평범한 사람들이 아일랜드를 독립시켰고 선진국으로 만들어서 지금은 아일랜드의 국민 총소득이 영국의 2배입니다. 네. 아일랜드에는 오디세우스도 없었고 나폴레옹도 없었습니다. 아일랜드를 지금의 선진국으로 만든 사람들은 바로 불룸처럼 평범하고 선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소설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소설의 제목은 벌꿀파이입니다. 이 벌꿀파이는 이 책을 읽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소설입니다. 뭉클하고 감동적인 한편의 동화 같은 얘기이기 때문인데 이 벌꿀파이의 주제는 결국 그거예요. 세상은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책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인공은 준페이라는 이름의 소설가입니다. 30대 중반이고요. 결혼은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대학에서 문학을 전공했는데 대학에 다닐 때 그와 다른 남학생 1명 그리고 여학생 1명 이렇게 3명이서 단짝이 되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30대 중반이 된 지금까지도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사연이 있습니다. 사실 주인공은 처음부터 그 여학생을 짝사랑했지만 고백하지 못했던 거죠.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겠죠. 내가 그 여학생한테 고백하게 되어서 만약에 사귀게 된다면 이 소중한 이 단짝, 이 그룹이 깨지게 될 수도 있고 뭐 온갖 걱정들을 하고 뭐 용기도 없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고백을 못하고 그러는 사이에 그 여학생은 다른 남학생과 그 그룹에 있는 다른 남학생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간혹 벌어지는 일이죠. 결국 주인공은 소설가가 되었고 그 여자친구와 결혼한 남자친구는 신문기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 부부에게서는 사라라는 이름의 딸이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친구 부부는 결국 이혼하게 되었는데 표면적인 이유는 친구가 바람을 피운 것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깊은 사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하루키가 대놓고 쓰진 않았지만 뭐 어느 정도 상상이 가능하죠. 왜냐하면 그 여자친구도 이 주인공을 처음부터 짝사랑하고 있었는데 그게 맺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미련이 남아 있었고 친구 또한 그 사실을 결혼한 이후에도 계속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교통정리가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자, 소설은 그런 상황에서 어린 딸 사라가 TV에서 지진 관련 영상을 본 후부터 한밤중에 히스테리성 발작을 일으키면서 시작됩니다. 자, 한밤중에 딸이 히스테리 발작을 일으켰는데 엄마 입장에서는 당황했고 혼자서 감당하기가 힘드니까 그 소설가인 직업 때문에 늘 새벽까지 깨어있는 주인공에게 도움을 청했던 거죠. 그래서 한밤중에 사라의 집을 찾은 주인공은 즉석에서 지어낸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사라를 달래기 시작하는데, 자, 여기서부터 중요한 이야기가 시작되죠. 바로 곰들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 곰들의 이야기는 그 사라를 달래기 위해서 주인공이 즉석에서 지어낸 얘기였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이야기를 시작한 사람은 주인공이지만 그 이야기를 완성해가는 과정은 사라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야기를 함께 만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이 소설의 핵심입니다. 지금부터 곰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꿀 따기를 아주 잘해서 남는 꿀을 시장에 내다 팔 정도로 그렇게 꿀을 많이 따는 마사키치라는 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돈키치라는 이름의 다른 곰 한 마리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돈키치는 원래 그다지 중요한 캐릭터가 아니었는데 사라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서 이 돈키치 또한 한 가지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 돈키치는 연어를 아주 잘 잡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사키치라는 곰은 꿀을 아주 잘 따는 곰이었고 이 돈키치라는 곰은 연어를 아주 잘 잡는 곰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역시 사라의 아이디어에 의해서 두 곰은 각자 자기가 잡은 꿀과 연어를 사이좋게 나눠 먹게 됩니다. 하지만 이 30대 중반의 주인공, 30대 중반이니까 동심을 잃었겠죠? 이 30대 중반의 주인공은 사라가 애써 만들어 놓은 이야기를 망쳐버리게 되는데 어떻게 가냐면 그것은 어느 날 갑자기 개천에 연어가 한 마리도 안 남고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근데 이 소설가는 동심을 잃었기 때문에 생각이 그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돈키치는 연어를 잡지 못하게 된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자기가 잡은 연어를 마사키치의 꿀과 바꿔 먹을 수 없게 된 돈키치는 상심해서 마을로 내려갔다가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동물원에 갇힌다는 그런 이야기를 만들어낸 겁니다. 하지만 주인공의 서사에도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죠. 마사키치는 돈키치가 연어를 잡지 못하더라도 자신이 딴 꿀을 얼마든지 나눠 먹을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도 흘러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돈키치 입장에서는 자존심 때문에라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죠. 자, 어른 입장에서는 수긍이 가기도 하지만 물론 사라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결론이었겠죠. 그렇게 이야기가 진행되는 과정에도 사라의 히스테리는 계속되고 있었고 주인공은 사라의 곁을 지키면서 곰 이야기를 마무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곰 이야기를 마무리해야 된다라는 그 얘기의 또 다른 의미는 애초부터 잘못된 어떤 것을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한다라는 그런 것과 당연히 연결된 얘기겠죠. 그러니까 곰 이야기를 행복하게 마무리할 수 있다면 바로 자신과 맺어지지 못한 그때 그 여자친구와의 관계도 다시 맺어질 수 있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 사라도 가족이 될 수 있는 거겠죠. 그것은 물론 당연히 돈키치가 자존심 때문에 마사키치의 곁을 떠나지 않고도 가능한 방법이어야 했겠죠. 지금 아까 돈키치는 연어를 잡지 못하게 되면서 마사키치의 곁을 떠났다고 말씀드렸는데 마사키치의 곁을 떠나지 않으면서도 돈키치의 자존심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묘안이 필요했던 거겠죠. 그렇게 해서 한참이나 고민하던 주인공은 마침내 결론을 내놓게 됩니다. 그것은 더 이상 연어를 잡지 못하게 된 돈키치가 마사키치가 모아온 벌꿀로 벌꿀 파이를 만들겠다고 결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상상력이 발휘된 거죠. 그렇게 해서 돈키치가 만든 벌꿀 파이는 시장에서 미친 듯이 팔렸고 결국 두 마리 곰은 서로 헤어지는 일 없이 행복하게 함께 살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주인공은 공존의 방법을 찾은 거죠. 그리고 자신이 찾은 공존의 방법을 가지고
헤어졌던, 그러니까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 여자친구와의 관계나 그리고 사라와의 관계도 모두 회복하고 또 하나의 아름다운 가족을 만들 수 있게 된 거겠죠. 결국 이 작품을 통해서 하루키가 얘기하고자 했던 것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찾아보지 않아서 그렇지 자존심만 내세우면서 서로를 외면하고 고독 속에 갇힐 게 아니라 인간들에게도 서로 공존할 수 있는 방법들이 분명히 있고 그것을 찾으려고 노력하면 상상력을 발휘하면 그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메시지를 떠나서 이 소설은 직접 보면 굉장히 울컥한 소설이니까 꼭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소설을 읽다 보면 그 생각나는 일화가 있는데 제가 회사에 다닐 때 보통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 스트레스가 쌓이잖아요. 만성 피로도 있지만 스트레스가 올 때가 자주 있는데 그 스트레스라는 것도 뭐 매일 일정하게 오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아주 심하게 오는 날도 있죠. 근데 그 보통은 이제 스트레스가 쌓이면 이제 뭐 동료들하고 한잔하면서 푸는데 너무 극심한 스트레스가 찾아올 때는 술 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때 찾아냈던 방법이 어떤 거였냐면 집에 들어가서 씻고 조용히 제 방에 앉아서 글렌 굴드가 연주한 바흐의 골드베르크 연주곡 CD 한 50분 정도 걸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골드베르크 변주곡이죠. 골드베르크 변주곡 음반을 하나 들으면 좀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실제로 제가 그걸 느꼈는데 마치 그 음악을 듣고 있다 보면 마치 하늘에서 이렇게 손이 내려와서 제 어깨를 이렇게 만져주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주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는 이렇게 집에 돌아가서 음악을 듣곤 했었는데 그때 이제 음악이라는 게 술이 주지 못하는 위로를 주는구나 이런 걸 깨달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뭐 다른 사람의 일까지는 제가 직접적으로 알 수는 없는데 곰곰이 사는 동안 생각을 해보니까 사는 동안 나는 항상 어느 정도는 항상 위로를 원하고 있었고 위로가 필요했었구나. 하지만 타인들로부터는 내가 원하는 위로를 받았던 기억이 별로 없구나. 근데 제가 타인들을 탓하는 게 아니고요. 그 이유는 아마도 내가 먼저 그들을 위로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던 것 같다. 제 탓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나도 타인에게 위로를 주지 못하고 또 그럼으로써 타인의 위로도 또한 받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들을 이 책을 읽으면서 좀 하게 됐는데 어쨌든 이 책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인터랙션을 원하지 않고 마음껏 위로를 해주는 책이니까 이 책을 통해서 위로를 마음껏 받으시기 바라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책을 읽고 나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먼저 누군가에게 손을 내미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들게 하는 아주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